한 재벌가 사모님이 아동복지재단 음악회에 참석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13살 소년이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죠. 그 순간 사모님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모님,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지셨는데. 가영아, 저 아이가 부른 노래 들었지? 네, 자장가라고 하던데요. 정말 예쁜 노래더라고요. 어떻게 저 아이가? 결국 비서 가영은 소년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기록에는 이상한 점들이 가득했어요. 김민수라는 이름도 가짜였고 과거 기록도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손자의 사고 기록에서 발견한 진실이었어요. 사모님, 제가 그동안 숨겨온 게 있어요. 뭐라고요? 그럼 제 손자가 오늘의 이야기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 주인공이 분노하고 오열하며 더 가까운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사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충격적인 진실을 잘 들어주시고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옥분입니다. 올해 62살이고요. 아마 여러분은 저를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강상그룹 회장 부인이라는 타이틀로 말이죠. 저희 남편이 중견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이런저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제가 직접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날은 가을이었습니다. 10월 중순쯤이었을까요? 저희 회사에서 후원하는 아동복지재단에서 음악회를 연다고 해서 참석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행사들이 저에겐 그저 의무적인 일정이었습니다. 사모님이라는 자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남편을 대신해서 가서 박수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오면 그만인 거죠. 물론 좋은 일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무거웠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서 가영이가 운전하는 차에 앉아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적당히 1시간 정도만 있다가 나와야겠다. 회사 관련 모임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런 자리에서 아이들 보는 게 편하지만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요. 저에게도 한때는 손자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를 잃은 뒤로는 다른 아이들을 보는 것조차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모님, 도착했습니다. 가영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벌써 복지재단 건물 앞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저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화장을 다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을바람이 살짝 차가웠지만 날씨는 좋았어요. 음악회장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다른 후원업체 대표들과도 간단한 인사를 나눴어요. 오늘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세요. 이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객석에 앉으니 무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아이들이 공연하기에는 충분해 보였어요. 조명도 따뜻하게 설치되어 있고 객석도 100명 정도는 앉을 수 있을 만큼 넓었습니다. 저는 앞쪽 귀빈석에 앉아서 프로그램을 펼쳐봤어요. 제12회 희망음악회 마이너스 아이들이 들려주는 사랑의 선율. 프로그램에는 15명의 아이들이 순서대로 공연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기타 연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시계를 보며 계산해 봤어요. 한 명당 5분 정도씩이면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어요. 사회를 맡은 선생님이 무대에 나와서 인사말을 하고 첫 번째 아이가 올라왔습니다.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동요를 불렀어요. 똑똑똑 누구세요라는 노래였죠. 어린아이다운 맑은 목소리였지만 저에게는 그저 그런 공연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피아노를 쳤어요. 바이엘 정도의 간단한 곡이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연주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객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들려왔고 저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올린이었고 네 번째는 또 다른 아이의 피아노 연주였어요. 저는 적당히 박수를 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로 무대에 오른 한 소년이 있었어요. 키가 그리 크지 않은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 조금 큰 듯한 정장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다른 아이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더 조용하고 더 신중해 보였달까요? 아이는 마이크 앞에 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오늘 제가 부를 노래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자장가예요. 누가 가르쳐 주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노래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자장가라는 말을 들으니 갑자기 오래전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아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첫 소절이 나오는 순간 저는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달님이 보고 있어. 별님도 지켜봐. 우리 아이 잘 자라고 꿈속에서 만나자. 세상에, 이 노래를 어떻게 해? 제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 아이가 부르는 자장가는 분명히 우리 가족만 알고 있던 그 노래였거든요. 저는 급히 일어서서 무대 뒤쪽으로 피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아이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그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어디 편찮으세요? 가영이가 뒤따라와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벽에 기댄 채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장가는 제가 아들 지훈이에게서 처음 들었던 노래였거든요. 지훈이가 어릴 때 아마도 7살 정도였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내가 노래 하나 만들었어. 들어볼래? 그때는 그저 귀여운 아이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부른 그 자장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단순하지만 따뜻한 멜로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가사. 저는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지훈이에게 자주 불러달라고 했죠. 시간이 흘러 지훈이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자장가는 다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자신의 아들, 제 손자 민재에게 불러주는 자장가로 말이에요. 그리고 민재가 조금 더 자랄 때는 오히려 민재가 저에게 그 노래를 불러주곤 했습니다. 할머니, 잠이 안 와요? 제가 노래 불러드릴까요? 그런 민재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어린 목소리로 정성껏 불러주는 그 자장가를 들으며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교통사고였습니다. 지훈이와 민재가 함께 나들이를 갔다가 둘 다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때 민재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자장가를 다시는 듣지 못했어요. 들을 수도 없었고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 민재 생각이 너무 간절해져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무대에서
낯선 아이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배운 걸까요? 누가 가르쳐 준 걸까요? 그 자장가는 오직 우리 가족만 알고 있던 노래였는데 무대 위의 소녀는 계속해서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의 음성은 너무나 순수했고 그 노래를 부르는 방식도 마치 민재가 부르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꿈속에서 만나자, 내일 또 만나자. 마지막 소절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칠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고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가영이가 제 팔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지셨는데. 저는 가영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영아, 저 아이가 부른 노래 들었지?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자장가라고 하던데요. 정말 예쁜 노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예쁜 노래라고요? 물론 예쁜 노래죠.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노래는 세상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은 오직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노래였거든요. 지훈이가 어린 마음으로 만들어낸 멜로디와 가사를 민재가 이어받아 불러주던 그런 소중한 추억이 담긴 노래였어요. 소년이 무대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가영아, 저 아이 어디로 가는지 봐봐. 놓치면 안 돼. 가영이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제 말에 따라 소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소년은 무대 옆 대기실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대기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과연 무엇부터 물어봐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소년이 의자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들도 몇 명 있었고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잠시만요. 복지재단 선생님 한 분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 사모님이시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소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방금 무대에서 자장가를 부른 민수라는 아이 말이에요. 선생님은 조금 의아해 하셨지만 민수를 불러주셨습니다. 민수야, 이분이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네. 소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그 눈빛, 그 표정. 어딘가 민재와 닮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민재와 비슷했어요.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며 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방금 부른 자장가. 정말 아름다웠어. 그런데 그 노래를 어디서 배웠니? 민수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계속 알고 있던 노래예요. 누가 가르쳐 주셨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저는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 노래를 알고 있었니? 아주 어릴 때부터? 네, 아마도요. 제가 기억나는 게 8년 전인데 그때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가끔 잠이 안 올 때 혼자 불러보곤 했거든요. 8년 전이라면 민수가 5살쯤이었겠네요. 그리고 그 나이는 민재가 사고를 당했을 때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민수야, 혹시 내 본래 이름이 따로 있니? 김민수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불린 적은 없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계속 김민수였어요. 다른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때 복지재단 선생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수는 4년 전에 우리 센터에 왔는데 그때도 기억이 많이 없었어요. 아마 어린 나이에 받은 충격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격이라고요?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정확한 건 저희도 모릅니다. 다른 복지시설에서 전학을 온 케이스라서요. 서류상으로는 교통사고 관련해서 가족을 잃고 혼자 남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교통사고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나이, 그 자장가, 그리고 교통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겹치고 있었어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그 노래밖에 없어요.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그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그분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따뜻한 목소리라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민재도 제가 자장가를 불러줄 때면 항상 할머니 목소리가 따뜻해요라고 말했거든요. 민수야, 혹시 할머니라는 단어가 익숙하니? 민수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왜인지 모르겠지만 할머니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어요. 그 자장가, 아이의 나이, 교통사고,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기억.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가영이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요. 다음 일정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정은 취소해. 지금 이게 더 중요해. 그리고 민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민수야, 혹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할머니가. 아니, 내가 너와 더 이야기하고 싶어. 민수는 밝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할머니. 아니, 사모님과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든 민재와 연결된 아이라는 것을, 아니면, 혹시 정말로,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어요. 민재는 이미 떠났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부른 자장가는 분명히 우리 가족의 노래였어요.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가 부른 자장가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어요.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새벽 5시가 되어서야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차를 끓이며 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가영아, 미안해. 이른 시간에 전화해서. 그런데 정말 급한 일이 있어. 사모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어제 그 아이 말이야. 민수, 그 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 줄 수 있겠니? 가영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도련님과 관련된 건가요?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가영이는 우리 가족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민재를 잃었을 때도 곁에서 지켜봤던 사람이고요. 모르겠어.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그 자장가를, 민재만 알고 있던 노래를 그 아이가 불렀단 말이야. 그 노래는 우리 지훈이가 어릴 때 만든 노래야. 그때까지만 해도 나랑 우리 지훈이만 알던 노래였는데, 민재가 생기고 나서는지 아들한테도 불러주고 가르쳤으니 우리 가족들만 아는 노래일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과 그럴 리 없다는 이성 사이에서 계속 흔들렸거든요. 그날 오전 내내 회사 일에도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점심때쯤 가영이에게서 기다리던 첫 번째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복지재단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받았습니다. 김민수, 현재 13살, 지금 시설에는 4년 전인 2021년에 입소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처음 시설로 입소한 날짜를 보니 8년 전입니다. 8년 전. 그 해가 바로 민재가 사고를 당한 해였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 그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민수는 다른 복지시설에서 전학을 온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전 시설에서 온 서류가 매우 간단해요. 의료 기록이나 자세한 배경 정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상하다는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떻게 이상한데? 보통은 아이가 시설을 옮길 때 상세한 인계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민수의 경우는 기본적인 신상 정보와 교통사고로 인한 가족 사망, 기억 상실 증세 있음 정도만 적혀 있다고 해요. 가영이와 나는 서로 조심스러웠지만 교통사고, 그리고 그 시기만 해도 이 일이 단순히 우연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영이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특히 기억 상실. 그 말을 듣는 순간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재도 사고 당시 머리를 다쳤었거든요. 정말 만약에 민재가 살아있다면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영아, 이전 시설이 어디야? 거기도 연락해 볼 수 있어? 그게 문제가 있어요. 서류에 적힌 시설 이름으로 연락을 해봤는데 이미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기록도 많이 분실됐다고 합니다. 너무나 이상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것 같았거든요. 저는 더 자세한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혹시 그때 교통사고 기록도 찾아볼 수 있을까? 민재 사고 관련해서 말이야. 가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회의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고 서류를 봐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 아이가 자장가를 부르던 모습, 제게 할머니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했던 모습들이요. 저녁 무렵 가영이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어두워 보였어요. 사모님, 몇 가지 더 알아낸 게 있어요. 어떤 거? 우선 민수가 처음 보호된 곳을 찾았어요. 서울 외곽에 있던 임시보호시설이었는데 거기서 약 6개월 정도 있다가 다른 시설로 옮겨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알아낸 게 있어? 가영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담당자를 만나봤는데 당시 민수는 정말 심각한 기억 상실 상태였다고 해요. 자신의 이름도 가족도 집이 어디인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대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김민수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야? 그게 바로 이상한 점이에요. 시설에서 임의로 지어준 이름이라고 하는데 왜 하필 민수였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흔한 이름이라서 지었다고만. 민수, 우리 민재와 한 글자만 다른 이름이었어요.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기려다 보니 그렇게 된 건 아닐까 하는 터무니없는 생각도 들었죠. 가영아, 그 아이가 처음 발견된 곳은 어디야? 사고 현장이야?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서류상으로는 도로에서 발견됨이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위치는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저는 답답함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너무 많은 정보가 빠져 있어.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 같지 않아? 가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통 아이가 보호될 때는 훨씬 자세한 기록이 남는데 민수의 경우는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있어요. 그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민재의 사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동안 저희는 경찰의 설명만 듣고 그대로 믿었었거든요. 그때는 아들 내외 부부와 손자까지 한순간에 자식을 열어보낸 상황이라 제가 침착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만약에 그때 무언가 잘못된 정보가 있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죠. 가영아, 민재 사고 당시 자료도 다시 찾아봐 줄 수 있어? 병원 기록이나 경찰 보고서 같은 것들 말이야. 가영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도해 보겠어요. 하지만 오래된 자료라서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꼼꼼히 찾아봐줘. 뭔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혹시 민재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것. 그 자장가만큼은 절대 우연이 될 수 없었어요. 민재만 알고 있던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노래를 어떻게 다른 아이가 알 수 있겠어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사모님, 어제 말씀하신 병원 기록을 찾아보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뭔데? 당시 사고를 담당했던 보험회사 직원을 찾아봤는데 그 사람이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문식이라는 사람인데 혹시 만나보실래요? 정문식? 그 이름을 들으니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사고 후 보험 처리를 위해 몇 번 만났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너무 슬퍼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었거든요. 만나볼 수 있어?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저는 가영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확인해 봐야 해.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그렇게 저희는 점점 더 깊은 진실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가영이가 첫 번째 충격적인 발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가영이의 얼굴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사모님, 큰일이에요. 민재 도련님 사고 기록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저는 서류를 검토하던 손을 멈추고 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발견한 거야? 가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제 앞에 펼쳤어요. 이것 좀 보세요. 당시 경찰 보고서와 병원 기록 사이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는 부모와 아들 모두 현장에서 사망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병원 응급실 기록에는 환자 3명 이송, 2명은 현장 사망, 1명은 중상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기록이 서로 다르잖아.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이상한 건 병원 기록 중 일부가 아예 삭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담당 의사 기록, 치료 과정, 퇴원 기록, 모든 게 깔끔하게 사라져 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운 거야?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공식적으로는 민재 도련님의 시신이 실종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종?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분명히 화장을. 가영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당시에 직접 시신을 확인하셨나요? 저는 그때를 떠올려 봤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병원에서 쓰러졌었고 남편이 모든 걸 처리했었죠. 저는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난 후였어요. 아니, 난 너무 아파서 직접 보지 못했어. 남편이 다 처리했는데. 그럼 혹시 회장님께서도 실제로 확인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당시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으니까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민재가 정말로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게 있어요. 그래서 당시 보험 담당자였던 정문식 씨를 꼭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가영이는 그날부터 정문식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정문식은 사고 처리 후 얼마 안 가서 보험회사를 그만뒀고 그 후로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이틀 동안 여러 방법으로 수소문해봤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가영아, 정말 찾을 수 없는 거야?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가영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모님, 정문식 씨를 찾았어요. 지금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어디에? 성북구 쪽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제가 정문식 씨라고 부르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숨기고 있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사모님이 찾고 있다는 걸 알면 더 피할지도 몰라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문식이 왜 피하려고 할까요? 분명히 그때 일과 관련해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가영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모님, 정문식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 갑자기 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큰 결심을 한 것 같더라고요. 다음 날 정문식과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저는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과연 정문식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정문식은 제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도망가고 싶었답니다. 그 오래된 비밀이 밝혀질까봐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정문식은 밤마다 잠들지 못했다고 해요. 자꾸만 그때 일이 떠올랐다면서요. 사고 직후 병원에서 만났던 제 모습, 아들과 손자를 잃은 슬픔에 너무나 절망적이었던 그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문식에게 늘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했었거든요. 보험 처리 과정에서 여러 번 만났는데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무례하게 굴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생 많으세요. 수고하세요라는 말을 자주 했었죠. 너무 슬퍼서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예의는 지키려고 했었거든요. 정문식은 그런 저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8년 동안 양심을 짓눌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거 아닐까? 사모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답니다. 결국 정문식은 저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만남을 요청했죠.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카페에 먼저 도착한 정문식은 손을 떨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답니다. 8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저의 앞에서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오랫동안 숨기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만 들었다고 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제가 들어갔습니다. 정문식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자리에 앉으며 정문식을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간절히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정문식 씨, 오늘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혹시 그때 일과 관련된 건가요? 정문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문식은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그동안 숨겨온 게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의 말을 기다렸어요. 정문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민재 도련님이 정말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도련님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심한 부상을 입긴 했지만 살아계셨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앞이 하얘졌어요. 그럼 왜 저에게? 정문식은 고개를 숙이며 괴로워했습니다. 병원에서 며칠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회사 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 케이스는 완전 사망으로 처리하고 아이는 신원불명으로 처리해서 복지시설로 보내라고. 왜요? 대체 왜 그런 짓을? 상대방 운전자 쪽에서 엄청난 합의금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살아있다면 평생 치료비며 손해배상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저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민재가 그동안 어디서 뭘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정문식은 더욱 움츠러들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의식을 되찾긴 했지만 심각한 기억상실 증세가 있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그래서 김민수라는 가명을 주고 복지시설로. 김민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음악회에서 만난 그 아이. 자장가를 부르던 바로 그 아이가 제 손자 민재였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자그마치 8년 동안 제 손자가 혼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민재가 혼자서 복지시설을 전전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거든요. 제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정문식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5살 아이를 혼자 버려두고 가족과 떨어뜨려 놓고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거든요. 제 소중한 손자가 8년 동안 이름도 바뀐 채로 복지시설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저는 핸드백에서 휴지를 꺼내며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민재를 그리워하며 보낸 시간들, 생일마다 차린 상, 밤마다 흘린 눈물들.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나 싶어서 더욱 괴로웠어요. 사모님, 저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만해요. 저는 정문식의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지금 당장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걸 말해주세요. 정문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료가 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휴대폰 화면에 나타난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워 있는 아이의 모습. 그 얼굴은 분명히 민재였어요. 민재야. 내 민재. 제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스마트폰 화면을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8년 전 그때 제가 너무 아파서 보지 못했던 민재의 모습이었거든요. 얼마나 아팠을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5살 어린아이가 혼자서 깨어나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로 낯선 곳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찾지 못하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가영이가 제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이제 민재 도련님을 찾았잖아요. 찾았다고? 8년이나 늦었는데 찾았다고 할 수 있니? 그 소중한 시간들을 다 놓쳤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기쁨과 분노,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제가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제가 직접 확인했더라면, 자책감도 밀려왔어요. 그때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됐거든요. 만약 제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조금만 더 의심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정문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제라도 민재 도련님과 만나실 수 있어요. 복지재단에 연락해서 그 전에 확실히 해야 할 게 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부터 해봐야죠. 아무리 확신이 서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해요. 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이 일을 조작한 사람들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분노에 찬 눈으로 정문식을 바라봤습니다. 당연히 찾아낼 거예요. 제 손자를 이렇게 만든 놈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정문식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저희에게 넘겨줬습니다. 당시 지시를 내린 상급자들의 이름, 관련된 서류들, 그리고 은밀하게 처리된 과정들까지. 이놈들이 어떻게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민재를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유전자 검사를 위해 복지재단을 찾았습니다. 민수, 아니, 민재와 다시 만나게 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수야, 안녕. 아, 할머니, 또 오셨네요.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할머니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는 그 아이가 정말 제 손자였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거든요. 민수야, 할머니가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 괜찮을까?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저는 유전자 검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민재는 조금 신기해하면서도 흔쾌히 동의해줬어요. 검사를 위해 체열을 하는 동안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와 관련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옳을까요? 글쎄,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검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13살 어린 민재의 눈에 내가 불안해 보였나 봅니다. 갑자기 노래를 불러준다고 하더군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그때 그 노래 기억하세요? 어떤 노래? 제가 음악회에서 불렀던 자장가요. 또 불러드릴까요? 이 노래는 제가 힘들거나 잠이 안 올 때마다 혼자 부르던 노래예요.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재가 다시 그 자장가를 부르겠다고 하다니. 그래, 불러줘. 민재는 조심스럽게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달님이 보고 있어. 별님도 지켜봐. 우리 아이 잘 자라고 꿈속에서 만나자.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 그 멜로디. 분명히 민재였어요. 민재야. 네. 민재가 누구예요? 저는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지훈이도, 내 아빠도 이 노래를 불러줬단다. 민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 아빠요? 할머니가 제 아빠를 아세요? 응. 할머니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이제 다 알겠어. 검사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온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자장가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민재가 부르는 바로 그 노래가 증거였어요. 민재야, 이제 할머니랑 집에 갈 수 있겠니? 민재는 조금 당황스러워했지만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저를 찾으시던 할머니가 맞나요? 그래, 할머니가 8년 동안 너를 찾고 있었어.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믿을 수 없어 했지만 점차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정말 민재가 살아 있었던 거야? 그래요. 우리 손자가 살아 있었어요. 그동안 복지시설에서 혼자 살았다고요.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분노했어요. 우리 손자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 말이에요. 꼭 찾아내자. 이런 일을 저지른 놈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벌을 받게 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민재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외롭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시간이었거든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자장가를 듣는 순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사모님, 결과 나왔습니다. 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일치합니다. 99.9% 일치해요. 그 순간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드디어 확실해졌어요. 민수가 바로 제 손자 민재였던 거예요. 정말 우리 민재가 맞구나. 눈물이 또다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8년 만에 제 손자를 찾았다는 기쁜 말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남편과 함께 복지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민재를 집으로 데려올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복지시설에서 외롭게 지내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민수야. 아니, 민재야. 저는 민재 앞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민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할머니. 너는 원래 김민수가 아니야. 내 진짜 이름은 강민재고 할머니의 소중한 손자야. 민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그래, 내가 5살 때 아빠와 함께 사고를 당했어. 아빠는 그때 돌아가셨지만 너는 살아남았단다. 하지만 나쁜 사람들이 너를 우리에게서 떼어놓았어.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저는 8년 동안, 그래, 8년 동안 할머니가 너를 찾고 있었어. 매일매일 그리워했고 언젠가는 꼭 찾을 거라고 믿고 있었단다. 남편도 옆에서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민재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집에 가자.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민재는 조금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기억하는 그 자장가도 그래, 내 아빠가 어릴 때 만든 노래야. 그리고 내 아빠가 너에게 불러줬던 노래고 할머니도 내게 자주 불러줬었지. 아,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구나. 그날 저희는 민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재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자신의 어릴 적 사진들을 보며 조금씩 기억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이 사진 속 아이가 저예요? 그래, 내가 4살 때 찍은 사진이야. 이건 5살 생일날이고, 민재는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봤어요. 왠지 익숙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분노는 여전했습니다. 민재를 찾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5살 어린아이를 가족과 떼어놓고 8년 동안 복지시설에서 떠돌게 만든 그 악랄한 사람들 말이에요. 가영아, 정문식이 준 자료들 다시 정리해봐. 그리고 변호사도 선임해야겠어. 네, 사모님. 그런데 상대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보험회사 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으니까. 상관없어. 어떤 거대한 조직이든 어떤 권력자든 상관없어. 우리 민재를 이렇게 만든 놈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야. 저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유명한 법무법인에 연락해서 이 사건을 전담할 변호사팀을 구성했어요. 그리고 정문식이 제공한 모든 자료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사모님, 이건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행위네요. 어떤 말씀이에요? 당시 사고 가해자는 대기업 임원의 아들이었어요. 음주운전의 과속까지.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몇억 원이 아니라 수십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보험회사와 가해자 측이 결탁해서 피해를 축소시킨 거예요. 민재 도련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사망한 것으로 처리해서 배상금을 대폭 줄인 거죠.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민재를 의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 문서 위조죄, 그리고 미성년자 유기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당시 보험회사 간부들과 가해자 측 변호사, 그리고 일부 병원 관계자들까지 이 음모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거든요. 이 사람들 모두 처벌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정문식 씨의 증언과 그가 보관한 자료들, 그리고 병원 기록들, 모든 게 범죄를 입증하고 있어요. 저는 즉시 고발장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이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런 악질적인 범죄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주요 언론사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5살 아이를 가족과 떼어놓은 보험 사기 집단, 8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 진실 같은 제목으로 연일 기사가 쏟아졌어요.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어떻게 5살 아이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분노했어요. 검찰도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문식의 증언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구속된 것은 당시 보험회사 부장이었던 박모 씨였습니다. 그는 상부의 지시라고 했지만 결국 자신도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가해자 측 변호사와 브로커들이 줄줄이 구속됐어요. 이들은 민재의 생존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병원 관계자까지 이 음모에 가담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당시 응급실 책임자였던 의사가 거액을 받고 민재의 치료 기록을 삭제하고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복지시설로 보낸 것이었거든요. 이런 악질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뉴스를 보며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그 사람들이 처벌받게 될 거니까요. 재판이 시작됐을 때 저는 민재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민재는 조금 긴장해했지만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이렇게 큰일이 났네요. 아니야, 민재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쁜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고 그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거야. 판사는 이 사건을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범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어요. 보험회사 부장 박모 씨는 징역 7년, 가해자 측 변호사는 징역 5년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도 각각 3년에서 5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가해자 본인과 그 가족들은 민재에게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8년 동안의 정신적 피해, 가족과 떨어져 지낸 고통,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비까지 모든 것을 배상하라는 것이었죠. 판결이 나던 날 저는 민재를 꽉 안아줬습니다. 민재야, 이제 정말 끝났어. 나쁜 사람들이 모두 벌을 받았고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어. 민재도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주셔서.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민재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악질들도 모두 처벌받았으니까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판결이 끝난 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점차 우리 집에 적응해 가고 있었지만 아직도 가끔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8년이라는 세월이 그리 쉽게 지워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정말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요? 어느 날 저녁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민재야. 여기가 내 집이야.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하지만 저는 민재가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복지시설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던 습관이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민재가 좋아했던 것들, 5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을 다시 사서 방에 놓아뒀어요. 민재야, 이거 기억나니? 제가 작은 기타를 보여주자 민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뭔가 익숙해요. 내 아빠가 너에게 사준 거야. 너무 작아서 제대로 치지는 못했지만 늘 안고 다녔었지. 민재는 조심스럽게 기타를 만져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몇 개의 코드를 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신기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억이 나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릴 때 아빠랑 함께 연습했던 걸 말이야. 그날부터 민재는 기타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좋은 선생님을 구해서 민재가 음악을 통해 잃어버린 기억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어요. 몇 주 후 민재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뭔가 만들어 봤어요. 뭘 만들었는데? 노래요. 할머니를 위한 노래를 만들어 봤어요. 민재는 기타를 들고 와서 조심스럽게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설프지만 진심이 담긴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할머니가 찾아주셨어요. 잃어버린 저를. 긴 시간 기다리셨겠죠. 외로운 밤들을. 이제는 함께 있어요. 다시는 떠나지 않아요.
노래를 듣는 동안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재가 직접 만든 가사와 멜로디 속에는 그동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민재야,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소중해. 그 순간 민재도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때부터 민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조심스러워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갑자기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복지시설에 있던 친구들에게 연락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왜? 거기에는 저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저는 민재의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힘들었던 경험을 통해 다른 아이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좋은 생각이야. 할머니가 도와줄게. 그래서 저희는 복지재단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가끔 그곳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기타를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민재야, 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머니,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어요. 무슨 말이니? 제가 겪은 일, 그리고 할머니가 저를 찾아주신 일.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처럼 가족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민재의 제안에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내가 힘들지 않을까? 괜찮아요. 이제는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훌륭한 할머니를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기로 한 거예요. 방송 녹화 날 민재는 조금 긴장했지만 용기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지시설에서의 생활, 잃어버린 기억들, 그리고 자장가를 통해 할머니를 만나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까지.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아주신 할머니가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송이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감동했다는 메시지도 있었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사연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10년 전에 아들을 잃었는데 저희 이야기를 보고 다시 희망을 갖게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재야,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네, 할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학교에도 잘 적응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에 대한 재능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분명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미 할머니에게 가장 큰 희망을 준 것처럼 말이야.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더 이상 아픔이나 슬픔이 없었어요. 그저 밝고 따뜻한 미래에 대한 꿈만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민재가 잠자리에 들 때 저는 예전처럼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그 노래를 들으며 민재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갔습니다. 달님이 보고 있어. 별님도 지켜봐. 우리 아이 잘 자라고 꿈속에서 만나자.
이제 정말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1년이 흘렀습니다. 민재를 찾은 지 벌써 1년이 되었어요. 이제 민재는 완전히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예전의 상처들도 많이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면서요? 민재가 아침 식탁에서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오늘은 민재가 저희 집에 온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워뒀어요. 그래, 아주 특별한 날이야. 우리 민재가 집에 온 지 1년이 되는 날이거든. 정말요? 벌써 1년이나. 민재는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민재가 이제는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저는 민재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바로 저희 가족의 새로운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와, 이건 이렇게 커다란 액자의 사진이라니. 그래, 지난주에 찍었던 사진 기억하지? 우리 가족 사진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 사진 속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민재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함께 살아온 가족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민재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도 행복해. 내가 있어서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날 오후 저희는 함께 복지재단을 방문했습니다. 민재가 지냈던 곳을 다시 찾은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민재는 반갑게 선생님들께 인사했어요. 예전에 돌봐주셨던 분들이었거든요. 어머, 민수야. 아니, 민재구나. 정말 많이 달라졌네. 네, 할머니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복지재단에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민재를 잘 돌봐주셨기 때문에 건강하게 저희를 만날 수 있었던 거니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민재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아니에요, 사모님. 오히려 저희가 고마워요. 민재가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거든요. 민재는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기타를 치며 노래도 불러주고 자신의 경험담도 들려줬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꼭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민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재가 살아있는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저희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재야, 이 1년 동안 어땠어? 처음에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제가 정말 집에 온 거라는 걸요.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그동안 복지시설에서 지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나는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제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늘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제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저는 민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깊은 생각을 하며 살아왔다니. 민재야,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음악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음악을 통해서요. 좋은 꿈이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그때 민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기타를 가져왔어요. 할머니, 제가 새로 만든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그래, 들려줘. 민재는 기타를 조율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능숙해진 연주 실력이었어요. 길을 잃고 헤매던 어린 시절, 누가 나를 찾아줄까 기다렸죠.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온 목소리, 할머니가 부르는 자장가. 이제는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는 알아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노래를 듣는 동안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민재가 직접 만든 가사 속에는 그동안의 모든 여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야, 민재야. 고마워요, 할머니. 이 노래 제목은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민재가 정말로 집에 온 것이 아니라 저희 모두가 진정한 가족이 된 거라는 걸 말이에요. 민재야, 내가 우리에게 온 것도 기적이지만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도 기적이야. 그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밤이 되어 민재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저는 마지막으로 그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 노래를 말이에요. 달님이 보고 있어. 별님도 지켜봐. 우리 아이 잘 자라고 꿈속에서 만나자. 민재는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꿈속에서 만나지 말고 매일 함께 있어요. 그래, 매일 함께 있자. 할머니가 약속할게. 민재가 잠든 후 저는 거실에 나와서 가족 사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 사진 속에서 저희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지? 남편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저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장가 한 소절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민재는 더 이상 잃어버린 아이가 아니라 사랑받는 손자가 되었고, 저는 더 이상 손자를 그리워하는 할머니가 아니라 손자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잊지 못하는 목소리가 있나요? 그 목소리가 언젠가는 여러분을 행복으로 이끌어줄지도 모르거든요. 저희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지혜와 공감을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무료로 사연 모음집에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